여기 64세 한 노신사가 있습니다. 매달 260만 원의 연금도 나오고 평생 안 입고 안 써가며 모은 현금 5천만 원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남겨두고 본인은 그저 안온한 노년을 보낼 생각이셨죠.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그 5천만 원을 4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에게 고스란히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사람은 사라졌고 돈도 증발했습니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야만 했죠. 경찰관이 던진 한마디가 그분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최근 몇 년 사이 얼마나 많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기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 기억 안 나요? 이 한마디가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고통스러운 황혼의 덫으로 이끈다는 사실을요.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파고듭니다. 오늘은 이 노신사의 실제 사연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슴 떨리던 재회부터 경찰서에서 무너져 내리던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원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노년의 사랑일수록 그 뒤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을 더욱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것을요. 이것은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도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 나이 올해로 64입니다. 은퇴한 지 2년이 되었죠. 매달 26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으로 그저 담담하고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모아둔 적금은 정말이지 아끼고 또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훗날 우리 손주 녀석 대학 가면 학비라도 보태주려고 총 5천만 원 정도를 쥐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아들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그 큰 돈을 덜컥 남의 손에 쥐어줄 줄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작정하고 꾸며놓은 이별의 무대처럼 말이죠. 이수진, 그녀가 저를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옅은 연두색 니트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사해 보였습니다. 옅은 화장기가 도는 얼굴로 창가에 앉아있던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이모라버니, 가게 자리는 거의 정해졌어요. 요가 교실 바로 옆 건물인데 채광도 좋고 구조도 반듯해서 마음에 쏙 들어요. 월세도 합리적이고요. 원래는 저 혼자 어떻게든 이 악물고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더군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가게만 제대로 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꾸려가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젊은 시절처럼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기분에 휩싸여 마시던 커피가 식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 5천만 원. 지난 몇 년간 제가 피땀 흘려 아낀 돈이었습니다. 아침은 늘 편의점 김밥 한 줄이나 우유 한 잔으로 때웠고 겨울철 전기장판은 10년을 써서 너덜너덜해져도 차마 새 것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생각했었죠. 이 돈이면 나중에 우리 민재 등록금은 문제 없겠지. 혹시 내가 병이라도 나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데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는 순간 이 돈을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와 누런 서류 봉투에 담긴 현금을 두 손으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잠깐만 기다려요. 지금 바로 집주인 만나서 계약 세부 사항만 마무리하고 올게요. 30분이면 돼요. 그녀는 봉투를 챙기며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모라버니. 걱정 말아요. 우리 이 돈 헛되게 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자리에 다시 앉아
창밖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녀가 돌아오면 같이 따뜻한 칼국수나 한 그릇 먹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처음에는 통화 중이더니 나중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음성 메시지만 흘러나왔습니다. 카카오톡을 3통이나 보내고 마지막엔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지만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폭발적인 공포가 아니라 마치 집안 어딘가 보이지 않는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듯한 은근하고도 축축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소리는 작지만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그런 불안감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왜 입맛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날이 더워서 그렇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큰 돈을 여자에게 줬다고 차용증 하나 없이 영수증 한 장 없이 심지어 그녀가 진짜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딸 얼굴 한 번 본 적 없다는 사실을 지금 그녀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사실을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아침을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막 해가 떠올라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어르신들의 에어로빅 체조 음악이 막 끝난 뒤라 공기 중에는 차분한 흙내음이 감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이모라버니.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3초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진. 40년 전 제 마음을 흔들었던 이름. 40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블라우스에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비록 눈가에 주름은 잡혔지만 특유의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웃을 때 지어지는 눈매가 젊은 시절 그대로더군요. 가슴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확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 기억하는구나. 그녀는 낯설어하는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침부터 점심 무렵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전국을 다니며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 살다가 몇 년 전 사별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딸 하나 데리고 산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요가를 배워서 집 근처에 작은 스튜디오를 열고 또래 자매님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며 소일한다고 했지요.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남의 일생을 파노라마로 보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저는 제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유로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다고 원망했는데 이제 보니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만나라고 그랬나 봐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며 그녀가 했던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어떤 날은 그녀가 저를 춤교실로 데려갔고 어떤 날은 제가 무릎 관절 스트레칭을 핑계로 과일을 사들고 그녀의 요가 스튜디오라고 했던 곳 근처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 발목을 잡고 스트레칭을 도와주며 웃곤 했습니다. 너무 안 움직여서 그래요. 천천히 해요. 다치니까. 그때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30년 전,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천천히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요.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못할 건 없었지만 왠지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솔직히 늙어서 제일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밥 굶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날 학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집 안에서 저는 마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손주 녀석은 스마트폰과 유튜브에 빠져 있고
아들 며느리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해서 밥 먹으며 겨우 두세 마디 나누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라도 꺼내려면 아버님, 그 얘기 벌써 하셨잖아요. 라며 말을 자르기 일쑤였죠. 하지만 수진이는 들어줬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야근하며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 그때 오라버니가 저 보러 몰래 도망 나왔던 거 기억나요? 라며 맞장구 쳐 주었고, 손주가 요즘 글씨 배우는 얘기를 하면 오라버니가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니까 아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라며 칭찬해 줬습니다. 그녀와 있으면 단순히 추억을 파먹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끔 가게 월세가 비싸다느니, 수강생이 줄었다느니, 유학 간 딸 학비 대기가 빠듯하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흘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뭘 더 바르겠어요. 그저 마음 통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족하죠.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짠하던지요. 어느 날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 제 말에 그녀는 대답 대신 그저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꼭 재혼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에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서로 말동무해주고 아픈 곳 챙겨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정말로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은 몰랐지만 저는 기꺼이 기다릴 수 있었고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심지어 돈이라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이 따뜻함을 지킬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기꺼이 주겠다는 마음이 곧 그 사람이 그럴 가치가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수진과 만나는 동안 저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연애 감정을 한꺼번에 몰아서 겪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애들처럼 집착하진 않았지만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카카오톡을 보내왔습니다. 이 오라버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산책 다녀오세요. 가끔은 직접 구웠다며 쿠키 같은 걸 가져와서 맛 좀 봐달라고도 했습니다. 가게 신메뉴 연습 중이라면서요. 저라고 바보는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이런 다정함을 받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절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38만 원짜리 실크 스카프를 선물했을 때도 가격표를 보더니 포장재로 밀어냈습니다. 너무 비싸요, 오라버니. 내가 오라버니 아내도 아닌데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묘하게 서운하더군요. 집에 와서도 분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결국 다음날 몰래 그녀의 교실 문고리에 걸어두고 왔지요. 나중에 그녀가 그걸 받고는 손편지를 써줬습니다.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 카드를 일주일 내내 침대 머리맡에 두고 보고 또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사는 박 여사가 그러더군요. 임 선생님, 요즘 웬 여자랑 자주 춤추러 다니시던데 친척이에요. 저는 그저 옛날 친구입니다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다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민영이가 주말에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새 와인잔 받침이며 못 보던 블루투스 스피커를 보더니 둘이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굳이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딱히 설명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말 통하는 친구 하나 알게 됐다. 그게 뭐 어떠냐? 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아들이 헛기침을 하더군요. 아버지도 어린애 아니시니까 친구 사귀는 거야 문제 없죠. 근데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고 사기도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발끈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람 보는 눈도 없는 늙은이로 보이냐?
그 사람은 내 첫사랑이다. 내 엄마 만나기도 전부터 알던 사이야. 우리 둘은, 아버님,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 깊게 빠지진 마시라고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그분 수입은 있으세요? 하시는 말씀들이 진짜인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가족 연락처는 아세요? 따님은 만나보셨나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 지금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이 내 연금 몇 푼 노리고 접근했다는 거냐? 아니요, 아버님.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마음이 약하시니까 혹시라도 상처받으실까봐 그날 저녁 식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면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총기 있으신 분인데 정에는 너무 약하시잖아. 침대에 걸터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그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며칠 뒤 이수진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날따라 그녀는 짙은 남색 원피스에 은색 목걸이를 하고 아주 우아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마포대교가 보이는 오래된 경양식집에서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더군요. 이모라버니, 저 상의할 게 좀 있어요.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가 교실 있잖아요. 지금 쓰는 곳 바로 옆에 더 큰 공간이 났는데 벽을 터서 합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수업도 더 늘릴 수 있고 강사도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오라버니도 알다시피 요즘 서울 월세가 오죽 비싸요. 딸아이 유학비도 보내야 하고 제 자금이 좀 묶여 있어서. 그녀가 저를 쳐다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부족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녀는 당황한 듯 하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라버니 같은 분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서 하소연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보증금이랑 권리금 내가 해줄게. 우리가 같이 투자한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이요. 오라버니, 정말. 제가 뭐라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아무 말 마.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정기 예금이며 명절 때 받은 용돈이며 정말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묻더군요. 고객님, 고액 현금 인출이신데 혹시 어디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아서요. 경찰 대동 서비스 필요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에 쓸 겁니다. 가족 일이에요. 직원은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든 봉투를 들고 은행 문을 나설 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사기를 당하러 가는 게 아니라 드디어 내 인생에 믿음을 바칠 만한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제 손을 떠나는 순간 제 노년의 존엄까지 함께 가져가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을 건넨 그날 그녀는 집주인과 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커피도 다 마시지 않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3분에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지문 인식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화면을 켰다 껐다 했지요. 10분, 30분, 1시간.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3번 걸었습니다. 처음 2번은 통화 중, 3번째는 음성 사서함. 카톡은 읽음 표시가 뜨더니 나중에는 아예 확인조차 안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메시지 옆에 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고 프로필 사진도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차단당한 겁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위해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쁜가 보다. 무슨 사고가 났나? 요가 교실로 찾아가 볼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녀가 친구 명의로 빌려 쓰고 있다던 그곳의 정확한 주소를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시끄럽다고 느꼈던 윗집 발소리, 텔레비전 소리마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혼자야. 너 속았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와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겠지요. 평소처럼 밥을 차려놓지도 않았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아이를 방에 들여보내 숙제를 시키고 아들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아버지, 그 5천만 원 그 여자한테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번쩍 들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너 내 뒷조사했냐? 아니요.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컬러로 인쇄된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수진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와는 손을 잡고 어떤 남자와는 등산복 차림으로 어깨 동무를 하고 또 어떤 호텔 앞에서 선물을 받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 아버지하고만 만난 게 아니에요. 사진 속 남자들, 제일 연장자가 78이고 제일 어린 사람이 62이에요. 걔 중엔 아버지 친구분도 계시고 제가 따로 알아본 피해자들도 있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져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그 여자 남편과 사별한 거 아니래요. 요가 교실도 운영한 적 없고요.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해.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너희들 날 그렇게 못 믿냐?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데? 그냥 아직 안 온 거야. 올 거야.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조회해봤어요. 상습범이에요. 작년엔 인천에서, 재작년엔 부천에서 다들 옛사랑, 동창인 척 접근해서 어르신들 등쳐먹는 꽃뱀이라고요. 수배 기록도 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걘 아니야. 나한테 사기칠 리가 없어. 그런 사람 아니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다들 지난 몇 달간 제 얼굴과 똑같더군요. 해벌쭉 웃고 믿고 바보같이 행복해하는 표정.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라버니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울먹이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했던 말, 스카프를 두르고 나 예뻐요? 라고 묻던 모습까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여러 개의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황혼의 로맨스를 미끼로 외로운 노년층을 공략해 등산 동호회나 노인복지관, 공원 등에서 먹잇감을 찾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더군요. 조서를 꾸미는데 경찰이 물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금으로 찾아서 줬어요. 그러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피의자 계좌 추적해보니 잔고가 거의 없어요. 해외 계좌나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 같은데 회수하기 어려울 겁니다. 접수증에 서명하고 파출소를 나오는데 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걷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스펀지를 밟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땅으로 꺼질 것만 같았죠.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유자차를 타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차 좀 드세요. 저는 그 찻잔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 따뜻한 차 한 잔이 그 사람보다 더 믿음직스럽구나. 평생을 똑똑하진 않아도 멍청하게 살진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이 나이에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 한마디에 홀려 10년을 모은 돈을 갖다 바치다니요.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무엇을 걸러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천장을 보는데 온통 그녀가 웃으며 이모라버니 최고예요 하던 모습만 떠다녔습니다. 우린 수십 년을 돌아왔으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라는 말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누군가를 평생 기다린 대가가 사랑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사기였다니.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노년의 기적 같은 사랑이 올 거라 믿었던 늙은 바보요. 경찰서에 다녀온 뒤로 사흘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도 꺼두고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차를 3번이나 우려 마셨는데 맛이 다 쓰더군요. 소파에 석상처럼 앉아 그날의 장면만 되감기했습니다.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들고 나오던 나. 돈을 받아 챙기던 그녀의 반짝이던 눈. 저는 그게 감동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걸려들었구나 하는 탐욕의 눈빛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미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나타난 지 몇 달도 안 된 여자 때문에 아들을 의심하고 며느리에게 대들고 가족과 등질 뻔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손주 민재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젖살이 통통한 그 얼굴을 보니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픈 게 아니라 잠깐 바보가 됐었어. 아이 등을 토닥여주자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엔 괜찮아져요? 그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민재 대학 갈 때까지 할아버지가 공부하는 거 다 지켜봐 줄게. 아이가 그제야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 공부 진짜 오래오래 해야겠다. 그 아이의 웃음 한 방에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밥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만들고 민재가 좋아하는 소고기 무국도 끓였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돈 내가 잘못했다. 너희 말이 맞았어. 나이 먹을수록 고집 부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리석었다. 앞으로 내 통장, 도장, 카드 다 너희가 관리해라. 너희 없이 나 혼자 돈 찾는 일 없을 거다. 며느리가 놀라서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아버님, 저희가 돈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님이 이용당하실까봐. 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예전엔 내 정신 내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늙으니까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날 저녁 식사는 참 조용했지만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 간의 묵묵한 이해만 흘렀습니다. 가족끼리 제일 어려운 게 서로 용서하는 건데 말이죠. 밥을 다 먹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민재 학원 픽업은 내가 하겠다고요. 운동 삼아 나가기도 하고 소일거리도 필요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죄송해지는데요. 죄송할 거 없다. 나한테 할 일을 줘. 잡생각 안 들게. 그 후로 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모임에 나갔습니다. 저처럼 은퇴하고 적적한 분들이 많더군요. 병보다 무서운 게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라는 걸 다들 뼈저리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사기 피해 경험담을 발표했습니다. 첫사랑과의 재회부터 데이트, 선물, 그리고 5천만 원을 날린 과정까지 가감 없이 털어놨습니다. 듣고 있던 많은 분이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고 어떤 아주머니는 나도 얼마 전에 비슷한 놈한테 1,000만 원 뜯길 뻔했는데 아들이 말려서 살았어 라고 맞장구를 치시더군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나이 사람들은 가난도 고생도 안 무서워해요. 제일 무서운 건 나 혼자만의 착각, 일방통행입니다. 상대가 눈길 한번 주면 평생을 걸고 싶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어지죠. 하지만 결국 잃는 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 지탱할 마지막 자존감까지 잃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복지관에서 사기 예방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을 돌며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황혼 로맨스 스캠 구별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만든 오불부, 원칙 카드도 나눠드리죠. 돈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다.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다. 가족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운명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한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지갑에 챙겨 넣으십니다. 어떤 분은 제 손을 잡고 이게 은행 비밀번호보다 더 중요하네 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이거 5천만 원짜리 카드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 내외의 조언대로 자산 관리를 다시 했습니다. 하루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큰돈은 반드시 자녀 동행하에 찾도록 바꿨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더군요. 늙어서 제일 무서운 건 남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식탁에서는 민재가 숙제하고 있고 며느리는 빨래를 개고 아들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 평범하고 조용한 풍경이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단단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노신사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60이 넘어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어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지만 외로움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사기꾼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감정 사기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 뻔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이 이런 상황에 부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지켜보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르신들도 본인의 감정과 돈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황혼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믿음은 확인된 만큼만 주어야 하고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혹은 주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당부하고 계신지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이곳에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실제 우리네 인생입니다. 더 많은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경각심을 갖고 또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은퇴를 앞둔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공유가 누군가의 평온한 노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